사회복지조사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는 이 조사론 13주차 수업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안양에서 이렇게 미팅을 하는데 옆에 계신 우리 선생님이 도대체 사회복지조사론에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저도 조금 충격 먹었습니다. 근데 첫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사회복지조사론 용어조차도 생소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어봤던 그러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이다. 하지만은 한번 흘려가면서 들은 얘기하고 전혀 안 들은 얘기하고는 천지 차이다. 사람은 이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딱 얘기를 들었으면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얘기가 또 나오면은 그때 그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그게 나와요. 속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뭐 한편으로는 제가 제대로 전달을 못한 책임이 크죠. 그리고 이제 이 조사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은 상당히 조금 설명하기도 좀 난감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듣기도 좀 어려운 과목입니다. 뭐 건강가정론이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접해보기 때문에 또 뭐 산술이라든지 수식 이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비대면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사회복지조사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그리고 이렇게 칠판에 써가면서 이건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액션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왜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런 독립변수 뭐 종속변수 이게 뭐지? 그래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한번 들었어. 이거하고 이게 뭐지 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뭐 그다지 여러분들이 크게 그렇다고 시험 보는데 지장을 줄 수 있게끔 독립변수를 쓰세요. 종속변수를 쓰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는 마시고 조금 이렇게 생소한 단어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단어가 있구나. 이렇구나. 요거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조사론으로 말미암아 이게 점점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가고 또 활용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논문 통계가 나오거든요. 논문이 여기서부터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운 게 여러분들 입학하자마자 1학년 1학기 때 이 과목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더 적응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작년에도 1학년 1학기 때 조사론을 했기 때문에 작년 1학년, 지금 현재 여러분 선배인 2학년이죠.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근데 좀 교과목 내년에는 좀 이게 아마 2학년 1학기라든지 2학년 2학기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래도 사회복지 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용어 이런 거는 좀 한 번씩 겪어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조사론 하기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하기는 조금 어려운 과목인 거는 인정해요. 미안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우리는 거의 1학기를 다 지나왔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만 수업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 주는 기말고사죠. 다음 주에 기말고사 문제를 또 제출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조금만 더 버티시고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오늘은 단일 사례 설계인데 저번 주에는 좀 알아들을 만했죠, 그죠? 저번 주에 했던 걸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엔 자료 수집이었잖아요. 자료 수집은 뭐 산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보편적인 얘기만 나왔었잖아요, 그죠? 자료 수집은 뭐냐? 보고서라든지 통계라든지 논문을 쓸 때는 뭘 어떻게 합니까?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아무 근거도 없이 자료도 없이 논문을 쓴다? 그건 소설이죠. 창작이고 에세이고 그거는 논문에 논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 자료가 있어야지만 보고서를 쓰지 자료도 없는 보고서는 허황된 보고서밖에 안 되죠. 소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고서라든지 논문 쓰고 그럴 때 중요한 게 자료 수집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 수집은 서베이 자료 수집이죠. 그러니까 설문지를 돌린다는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자료 수집하는 가운데서도 그래서 크게 이제 질문지법과 면접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지법은 문서화된 질문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설문지죠. 그걸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고 면접법은 뭡니까? 실제 이렇게 만나서 하는 거죠. 대면으로 이렇게 만나서 질문을 던져가면서 한다는 그러한 자료 수집입니다. 이 두 가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질문지법에는 세 가지가 또 있죠. 질문지법에는 자기가 직접 질문지에 기입하는 거, 자기 기입식. 요거는 이제 어떤 게 있냐? 우편조사법, 그 다음에 집단조사법, 인터넷조사법. 요즘 이걸 많이 쓰죠. 인터넷조사법. 그리고 면접법에는 대인면접법, 그리고 또 이제 전화면접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화조사법이죠. 직접 안 보더라도 직접 구두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대면 면접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질문지법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우편조사법. 우편조사법이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는 거의 다 우편조사법을 많이 썼습니다. 어떠한 장점이 있습니까? 첫 번째, 저렴한 비용이죠.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대면 조사법은 대면을 하기 때문에 뭐 질문지 이렇게 작성해주고 서로 이렇게 면접법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선물이라도 주고 볼펜이라든지 뭐 아니면 커피 쿠폰이라든지 이런 걸 꼭 줘야 돼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만 우편조사법은 그냥 우편으로 보내고 또 거기서 회신할 수 있는 우편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저렴한 비용이 장점이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익명성이 보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 누군지 다른 사람이 모르죠. 즉 내가 보낸 사람한테만 받으면 거기에 그 사람이 자기 이름 안 쓰고 보낼 수도 있잖아요. 받는 사람 나로 한정돼 갖고. 그러니까 누가 보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편향성 오류가 감소가 된다. 이거는 이제 뭐 편견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고 또 사려 깊은 응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시간 날 때 면접 이렇게 대상하는 사람들이 설문 대상자들이 자기가 시간 날 때 조용히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진실되게 얘기할 수도 있고 깊이 있게 진솔되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접근성 또 증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편조사법은 뭐예요? 전국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죠. 심지어 해외도 보낼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다가 해갖고 해외로 보내서 또 다시 마찬가지로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접근성이 한정이 되어 있지 않다. 접근성이 무한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단점으로 보면은 문제의 제한성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연구를 해갖고 막 깊이 생각해서 쓰기에는 그러면은 회신율이 없죠. 내가 이렇게 바쁘고 그런데 내가 이걸 왜 하나 하면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를 많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문제에 제한되기가 쉬운 그러한 단점이 있고 또 규명의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추가 질문이나 불확실한 응답에 대해서 다시금 질의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규명이 어려움이 있고 또 응답자의 통제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그 본인이 했는지 아니면은 시간이 없어서 대리가 뭐 옆에 있는 사람이 했든지 아들이 했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왜? 우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큰 단점 하나가 낮은 회수율이죠.
친절하게 그것을 와서 내가 설문지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친절하게 생각하면서 꼬박꼬박 해서 보내는 확률이 상당히 낮다. 보통 20에서 40%. 이것도 좀 많이 높은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 누가 우체통도 주변에 없을 뿐더러 우체국 찾아가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우편으로 다시금 보내야 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상당히 낮은 응답률을 보일 수 있고 낮은 회수율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점에 대한 방안,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회수율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로 다 돼 있고, 높이는 기법에서 뭐 후속 독촉을 한다, 전화를 한다든지, 또 설문 내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읍소를 하는 거, 그 다음에 후원자와 거표지의 적절성, 이 설문에 대한 후원자는 누구고 이 설문은 어떻게 쓰일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설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한두 명이라도 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배포조사, 이거는 질문지를 배포하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가서 배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라든지 이렇게 다 가서 질문지를 회수하는 방법인데, 조금 이렇게 그래도 시간은 좀 주는 편이지만은 아무래도 회수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집단조사는 동일한 장소에 모이게 해서 질문지를 배포하고 대상자 스스로 질문지에 응답하게 한 후 질문지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거는 뭐 이제 특정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세미나라든지 교육을 끝나고 난 이후라든지 뭐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게 많죠. 그럴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특정 집단에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수율은 상당히 높겠죠. 예. 그 다음에 인터넷 조사가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다 이걸로 많이 해요. 인터넷 조사로 해서 그저께도 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뭐 웰다잉에 대해서 논문을 쓸 예정인데 좀 해주세요 하고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작성해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즘은 이거는 뭐예요? 우편 요금도 안 들지, 뭐 접근성도 뭐 무한대지, 아무튼 단점이 거의 없어요. 그 대신에 귀찮아서 안 보내는 그 회수율은 있겠죠. 100% 회수율이라는 거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 조사를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설문조사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상자가 이메일 사용자나 인터넷 사용자로 한정되어 무엇보다도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이것도 많이 보충이 됐죠. 왜냐면 요즘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메일 밴드라든지 뭐 카페 이런 데를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일반화가 많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접 조사에는 서베이 자료 수집의 대안적 방법입니다. 면접 조사는 면접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면접자를 어떻게 선발하고 훈련을 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면접자를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어떤 사전 준비나 일반 교육이나 사전 심화 교육을 시킬 것이냐, 그리고 또 면접의 과정에서 면접의 시작이라든지 뭐 이런 스킬 어떻게 하는 그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응답자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가, 프로빙 기술 이런 거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 면접 조사자가 좀 이렇게 잘하려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수반이 되겠죠. 네.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조금 이렇게 정확한 설문조사는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자료 수집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면접의 분류에는 뭐 표준화 면접, 비표준화 면접, 면접 상황에 따른 면접법과 장단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저번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적 연구에 대해서도 뭐 간단히 나왔었는데 요거는 주로
현상학이라 사회학하고는 좀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틀리고 인간의 지각을 이용하는 그러한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렇게 질적 연구까지 했고요. 오늘은 10장 단일사례 설계입니다. 역시나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것 또한 상당히 죄송합니다. 자, 단일 사례 설계는 처음에 단일 설계 처리하고 사회 사업에서 단일 사례 설계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 교재를 일단은 한번 볼게요. 단일 사례 설계는 개별적 사례나 체계에서 개입과 정책 변화의 효과에 관한 평가에 대해서 C 계열 디자인의 논리를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런 디자인은 목표로 하는 문제의 특정 지표 결과들과 관련된 클라이언트 체계의 반복 측정을 얻어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표적 문제에서 경향성에 관한 반복 측정은 특정 개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된 측정은 개입 이후 곧바로 표적 문제에서 어떤 향상된 지속적 형태가 시작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개입 이전에 전개된 반복된 측정 단계를 소위 기초선. 자, 이거는 개입 이전의 단계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몇 번 반복 측정한 거를 기초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사회적 행동의 빈도, 기초선인 7, 8, 9, 7, 8, 7, 7, 7, 7, 6. 자, 요렇게 이건 개입하기 전입니다. 평상시라는 얘기죠. 날짜를 평상시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떠한 뭔가가 개입이 돼요. 시점이죠. 날짜. 여기서 10일, 한 달 거의 25일이네요. 자, 10일, 11일까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이 사람의 반사회적 행동의 빈도가 이렇게 높습니다. 상당히 높죠. 반사회적 행동이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보통 한 2에서 3 이 정도가 뭐 정상일 것 같은데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상에 불만도 많고 여러 가지 건수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이런 보통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기초선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기초선 단계 동안에 이제 수집된 자료 형태는 개입 단계 기간에 수집된 자료 형태와 비교가 됩니다. 자, 어떤 개입이 효과적인지를 추론하는 것, 즉 종속 변수에서의 향상이 개입으로 인한 것이며 역사나 성숙과 같은 경쟁적 설명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개입 단계와 기초선 간의 변화와 일치하는 자료의 형태나 경향성으로 변화들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림 요게 지금 10-1인데 표적 문제에서 기초선 기간에 일관되지 않은 변화의 고정된 형태에서 점차 개입과 시작 단계에서 꾸준한 향상을 나타내는 경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죠. 또한 무슨 개입이 들어갔어요. 반사회적인 이 행동에 대해서 개입이 들어가다 보니까 점점 반사회적인 행동이 낮아지고 있죠.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향상되고 있다. 반사회적 행동의 빈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즉 사회적인 행동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역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기초선 볼 때 평상시 아까는 막 여기 7, 8 여기서 왔다 갔다 했죠. 이렇게. 근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개입 이전부터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개입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입으로 해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개입을 안 해도 이 사람이 자정이나 모든 생각의 변화 때문에 이렇게 한 건지 여기에 대한 효과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성숙이나 시간의 변화 추이와 같은 것이 향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앞에
A번 본 것 같이 그림 10-1에 본 것 같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실험 대상의 변화가 정말로 연구자에 의한 조작된 실험 조치의 영향에 의한 것인가의 문제,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충분한 반복 측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작된 실험 조치의 영향이 어떤 것인가, 문제는 뭐 타당도 얘기하겠죠. 내적 타당도인데 우연한 사건이라든지 성숙, 검사, 도구, 통계적 회귀 이런 것 등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일 사례 설계는 하나 이상의 기초선과 개입 단계를 취함으로써 우연한 사건에 대한 통제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복 측정의 횟수는 얼마만큼 해야 할까요? 특히 기초선 단계의 자료 수집은 얼마나 많이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표적 문제의 경향성이 안정된 형태를 나타낼 때까지 충분한 횟수의 관찰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특히나 기초선 단계는 최소한 3회 이상의 측정이 필요하며 변화의 폭이 심하고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패턴이 안정될 때까지 측정의 횟수를 늘리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엄격한 인과관계의 추론을 위해서는 기초선 단계의 자료가 많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 상황에서는 기초선 단계의 자료 수집을 위해 기초선 기간을 늘리다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개입 후에 클라이언트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입이 늦어지기 때문에. 특히 위급한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경우 기초선이 안정된 경향을 띠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개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개입 효과에 대한 단일 사례 설계인데 다른 자료를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러면 단일 사례 설계라는 정의가 나와 있어요. 요거는 어떤 거냐? 개인이나 가족, 조직, 또 집단,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개입이란 문제가 되는 개입이라는 건 뭐냐? 문제가 되는 조사 대상자의 표적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죠. 즉 개입은 독립 변수에 해당이 되고 조사 대상자의 표적 행동은 종속 변수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또 나왔어요. 이 단일 사례 설계의 특징에는 단일 사례의 1차적인 목적은 어떤 표적 행동에 대한 개입의 효과성이죠. 이거를 개입으로 말미암아 효과가 있냐 없냐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게 단일 사례 설계의 특징입니다. 개인전의 관찰값을 기초선 단계, 아까 말씀드렸죠. 개입 이전의 상황을 기초선 단계라고 합니다. A라고 하고 개입 이후의 관찰값을 개입 단계라고 하면 되겠죠. B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입니다. 단일 사례 설계는 하나의 대상 또는 사례를 가지고 반복적인 측정을 하기 때문에 외적 타당도는 낮지만 일반화되는 것은 낮지만은 개입 효과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사례만 가지고 하나의 대상과 하나의 사례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 사례를 갖고 하다 보면 이게 여기서 발생한 건지 저기서 발생한 건지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단일 사례 설계는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이것을 개입을 했기 때문에 좋아졌구나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행 과정에 보면은 표적 행동의 선정, 개입 대상이 되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행동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선 이제 관찰이 있는데 이거는 기초선 뭐예요? 개입 전이죠. 개입 후의 변화와 비교할 수 있는 개입 전의 상황. 기초선이라고 했습니다. 개입 전. 개입 후는 개입 단계. 개입 이후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관찰한다. 요거를 A라고 했고 요거를 B라고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기 쉽게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 유형에도 있습니다. 즉 B,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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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D, 복수 기초선 조사 등 여러 관찰 방법 중 하나를 선정할 수 있다. 자, AB 설계는 아까 우리 교재에서도 본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초선 단계가
여기는 뭐 우리 교재하고는 조금 틀리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개입 전에 좋아졌던 거나 그건 나타나지 않죠. 자, 기초선 단계에서 개입 단계인데 하나의 기초선 단계와 하나의 개입 단계, 이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가장 기본적인 설계, 즉 A, B 설계입니다. A, 이게 A이고 요게 B라고 했어요. 즉 개입한 기초선 설계에서 반사회적 행동의 빈도가 높았다 하면 개입 후에는 반사회적 행동이 많이 향상됐다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효과가 많이 나타났죠. 지금 보세요. 날짜가 지날수록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개입의 효과가 있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다른 사례는 우리 저기 2교시에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